디지털 인재란 왜 필요한지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인재라고 하면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이후로 해서 디지털 인재나 뭐 디지털 전환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많긴 한데 이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되게 고도의 기술처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어떤 얘기냐면 우리 왜 뭐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컴퓨터를 잘 쓰지 않을 때는 뭐 계산기로 계산하고 그리고 뭐 음, 그림을 그릴 때도 그냥 손으로 그리고 하다가 음. PPT나 엑셀이 등장하면서 그거를 이제 쓰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 정도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 같이 디지털이라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에서 약간 디지털이라는 게 접목이 됐을 뿐인데 사람들은 디지털이라는 게 전혀 새로운 방식의 뭐 일자리라든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형태 뭐 이런 걸로 좀 착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이라는 게 그 정도까지 고차원적인 디지털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하는 음, 방식에서 예전에는 수기로 작성했던 거를 뭐 손으로 쓰던 거를 컴퓨터로 입력을 한다거나 요런 거에 간단한 것들도 다 디지털 변화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뭐 그냥 사람들이 일일이 코딩해가지고 손으로 썼던 거 손으로 써서 계산하던 것을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가 대신 분석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이제는 그렇게 고급 기술이 아닌 게 됐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전에 전자제품은 그냥 사람들이 손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했다면 이제는 IoT 기반으로 해서 뭐 스마트폰으로 조금만 작동을 시키면 알아서 돌아가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디지털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무인 자동차라고 하면 무인 음, 자동차도 그냥 센서 기술이 조금 발달이 돼서 무인 자동차가 되는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하는 방식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공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돌리고 사람들이 손 육안으로 봐서 뭔가를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데이터를 집어넣어 놓으면 알아서 공장이 돌아가고 또 그 과정에서 뭐 빅데이터가 알아서 문제가 될 걸 미리 차단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생산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고요. 전혀 이런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과 무관한 일반적인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과거에는 그냥 우리 USB 같은 걸로 일을 했잖아요. USB에 저장하고 아니면 하드웨어에 저장해서 이렇게 썼다면 그런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이제는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공유되어 있는 그런 뭐 클라우드에 모든 사람들이 접촉해서 쓰는 이런 방식의 변화. 그리고 기존에는 뭐 한글로 자료를 만들다거나 PPT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BI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시각화해주는 뭐 이런 것들의 변화. 그거는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겠죠.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변화가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변화가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 일하는 방식, 생산 기술, 뭐 제품의 변화 이런 거였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뭐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일하고 있는 재직자들도 다 이런 디지털 변화에 따른 교육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PPT 배우고 엑셀 배우던 거랑 똑같은 형태로 지금 바뀐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K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K-디지털 트레이닝을 보시려면 먼저 작년에 발표됐던 정부 정책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저기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새로운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 하나가 디지털 뉴딜이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그린 뉴딜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뭐 모든 일자리를 디지털화 시킨다거나 디지털 인력을 양성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이 됐고요. 그 사업의 하나로 고용노동부에서 기존에 이제 내일 배움 카드제라는 원래 훈련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의 하나의 유형으로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기존에는 이제 훈련 과정들이 보면 기계 설계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이런 것들이었다면 요거는 조금 더 차세대 디지털에 국한돼서 하는 뭐 IoT라든지 뭐 AI 같은 이런 과정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는 새로운 훈련 과정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 과정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훈련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과정을 설계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이런 내용이다 해서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는데 이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디지털이 어느 정도 진척된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필요한 인력 수요를 다 봤습니다. 우리는 뭐 코딩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는 클라우드를 설계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업의 수요를 가지고서 기업이 원하는 인력의 요구 조건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해요. 그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해서 기업이랑 우리 이런 걸로 교육시키겠다고 협약을 맺고 그걸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설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고용부는 기존의 과정들은 무조건 오프라인 아니면 온라인 과정을 했어요. 무조건 실시간으로 음. 1시간짜리 수업이면 무조건 1시간을 특정한 강사가 와서 수업을 했어야 됐어요. 굉장히 좀 경직적으로 운영됐는데 K디지털은 그런 거에서 조금 탈피를 해서 만약에 학생들한테 이번 시간에 너네가 무슨 문제를 풀어라 라고 주면 학생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굳이 교수자가 뭐 교수가 됐든 강사가 없더라도 퍼실리테이팅 할 수 있는 대학원생이 됐든 아니면 현장 전문가가 됐든 이 사람들이 옆에서 조언만 해줘도 훈련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게 우리 코딩이라고 하잖아요.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과거에는 교수가 앞에서 설명하고 학생들이 그걸 따라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고 또 교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너 맞았다 틀렸다 뭐 잘됐다 잘못됐다 알려주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냥 문제를 주고 학생들이 코딩을 하면 바로 거기에서 컴퓨터가 이 문장은 틀렸다 맞았다를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교육으로 인정해주고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뭐 교육들을 다 인정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K디지털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이수하면은 어떤 직업에 진출할 수가 있을까요? 이 과정을 이수를 하면 이거는 이제 훈련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만약에 어디는 뭐 IoT 과정을 만들었다 그러면 뭐 가전제품 만드는 데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데는 뭐 코딩하는 인력이다 그러면 프로그래밍하는 뭐 우리 좋아하는 저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뭐 배달의 민족 이런 데 취업도 할 수 있고 뭐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다 취업하는 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학교 프로그램을 설계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교육을 시킬 때 학생들한테 뭐를 가르칠지 그 프로그램만을 생각을 하지 얘가 이 프로그램을 배워서 어디로 취업할지를 생각을 안 하고 가르쳐요. 무슨 얘기냐면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AI를 통한 딥러닝. 빅데이터를 쭉 넣어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훈련 기관들에서는 하는 게 이 딥러닝만을 죽어라 가르쳤어요. 딥러닝을 가르쳐서 AI는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 딥러닝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만 했지 그럼 딥러닝을 배워서 어디로 취직할 건지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하면 흔히 생각을 할 때 무슨 뭐 배달의 민족이든 카카오톡이든 이런 데로만 카카오든 이런 데로만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해서 AI를 공부를 하면 일반적인 제조회사의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인력으로도 갈 수 있고요. 또 스마트 모빌리티를 하는데 예를 들어 현대차의 무슨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그쪽으로도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그런 걸 흔히 이제 끝단에 있는 엔드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그 엔드 프로덕트, 그러니까 산업으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 기술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PPT를 배우면 저기 행정 업무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회사에서 기획도 할 수 있고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PPT 가리키는 데만 국한이 되어 있지 얘가 PPT를 배워서 어디로 취업할 건지 산업이랑 연결을 못 시키는 게 가장 큰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프로그램을 짤 때 학생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디지털 지식들을 쭉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특정한 산업들이랑 연계를 해봤어요.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일단 AI 제조, 일반적인 제조업체,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려는 AI 제조,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해서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요즘 뭐 무인 드론 만드는 이런 회사로도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과정도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분야에 되게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가 우리 뭐 흔히 알고 있는 큰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도체 그 부품을 납품하는 굉장히 중견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업으로도 이런 디지털 활용해서 반도체 설계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서 그것도 하나를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뭐 헬스케어라 그래서 여기 손목시계 같이 돼가지고 뭐 혈압 재주고 뭐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헬스케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취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IoT 가전 제품 만드는 회사도 취업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전반적인 뭐 딥러닝 뭐 등등을 포함을 해서 AI 정확한 과정을 보면 뭐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5G, IoT, 블록체인 이런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를 바탕으로 하고 대표적인 산업 5개를 뽑아서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AI, 5G를 배우고
IoT에 조금 더 특화된 교육을 더 배우면 IoT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취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연계될 수 있게 과정을 설계하고 졸업한 학생들은 그렇게 취업으로 좀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률은 높은 편인가요? 취업률은 저희가 오늘이 이제 네. 9월 15일인데 8월 30일 날 종료가 됐어요, 과정이. 네. 과정이 종료가 돼서 저희가 이제 음, 취업률은 따져보고 있는 상태인데 뒤에서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방식을 적용을 했어요. 기업에 있는 산업체 전문가분이 직접 프로젝트의 멘토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 산업체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뭐 기술도 개발하고 뭐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 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셔서 일부 학생들은 끝나고 바로 그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이랑 협업해서 또 새로운 창업을 하는 그런 시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과정은 얼마나 걸려요? 몇 개월 과정인 거예요? 과정은 이게 기간으로라기보다는 총 이수 시간이 820시간짜리예요. 아, 엄청, 820시간을 하루에 몇 네. 시간씩 따지느냐에 따라서 몇 시간 하루 동안 하루에 몇 시간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저희는 과정을 일단 1기는 3개월 동안 820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1기인 거예요? 1기가 8월 말에 종료가 됐고요. 네. 2기가 10월 중순부터 2기가 시작이 되고요. 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이 과정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체, 엔드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했다는 게 그게 일단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 방식에서도 이제 디지털화를 좀 많이 추구를 했어요. 기존에는 뭐 교실에 모여가지고 강의를 했다면 이제는 플립드 러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플립드 러닝은 만약에 한 교과가 10시간짜리면 한 7시간 정도를 학생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듣고 난 나머지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이랑 또 뭐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내용들은 다시 교실에 모여서 해야 되는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일단 교육 과정을 설계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사는 뭐 제가 다른 훈련 기관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보통 800시간을 가리키면 일반적인 훈련, 민간 훈련 기관에서는 보통 한 두세 명의 강사가 800시간을 다 가리키세요.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가리키세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좀 다양한 주제라서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저희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교수님보다 아예 산업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강사로 아예 모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카카오뱅크에서 그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도 저희 강사로 모셨고요. 또 SK텔레콤에서 IoT 관련된 업무 하시는 분, 그분도 강사로 모시고 또 뭐 과거에 안랩에 계셨던 분은 블록체인 전문가로 해서 강의로 모시고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이제 교실에 국한돼 있는 학문적인 교수님 말고 현장에서 진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좀 강사로 모셨다라는 게 또 두 번째 특징일 테고요. 그럼 세 번째는 제가 그래도 나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 교과라는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좀 짜임새 있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800시간을 이제 석 달 동안 해야 음, 되잖아요. 어떨 때는 네. 하루에 10시간씩 수업을 들어야 되기도 하고 또 프로젝트 할 때는 하루에 12시간씩 막 프로젝트에 매진을 해야 돼서 처음에 되게 일단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이제 듣다 보면 이게 어쨌든 타이트하니까 딴짓 안 하고 그냥 쭉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게 일단 장점이라고 얘기들은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프로젝트가 장점이라 그랬는데 프로젝트 우리 820시간 중에 300시간이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초반에 한 400시간의 이론 수업을 듣고 그리고 100시간짜리 문제풀이 프로젝트를 하고 또 200시간 수업을 듣고 또 200시간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 수업 프로젝트 이렇게 퐁당퐁당해서 하는데요. 처음엔 학생들이 400시간 수업을 들을 때는 이게 되게 막연한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나, 이걸 들어서 뭐에 써먹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막상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 이제 스타트업에 계시는 CEO라든지 아니면 좀 괜찮은 중견기업의 관리자급이 직접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야, 우리 회사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걸 개발해야 되는데 너네 이걸 한번 문제로 풀어봐라라고 던져주시면 학생들이 한 열흘 동안에 100시간짜리는 한 열흘 동안에 그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애들이. 푸는 동안에 현장에 계시는 그 전문가분, 우리 이제 산업교수라고 아예 임명장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야,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낸 거고
이 문제를 풀려면 너네 지금 배웠던 거 앞에서 400시간 배웠던 거 갖고 와봐. 그래서 이 중에 이 과목, 이 과목, 이 과목, 이 과목에 이 내용, 이 내용, 이 내용을 합쳐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럼 그제서야 학생들이, 아, 내가 이래서 이걸 배웠구나. 다 따로따로 된 과목이 아니라 다 합쳐지는 과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일단. 그리고 또 첫 번째 프로젝트를 끝나고 나서 그 산업 교수님들이, 야, 너네 다음 이론 수업 200시간짜리 프로그램을 갖고 와봐. 그래서 쭉 보시고, 이거는 이래서 배우는 거고, 저건 저래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음번에 이거를 합친 이 문제를 너네한테 줄 거야. 라고 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은, 아, 그래,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구나를 알고, 끝나면 또 그 다음 문제를 풀고, 요 과정을 2번 정도 반복하니까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아, 이게 어렵긴 하지만 왜 배워야 되고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짜졌는지, 그리고 내가 배운 게 현장에서는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좀 괜찮았다, 이렇게 힘들지만 괜찮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을 짜실 때 산업체에서 직접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산업체, 이 프로젝트, 이 K디지털 자체가 산업체랑 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그냥 일단은 인근에 있는 산업체도 같이 협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산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각 산업별로 핵심이 되는 협회들이 있어요. 협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단체들,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는 반도체 협회라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랑 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는 자동차 협회라 그래서 여기는 회원사가 딱 5개밖에 없어요. 현대, 기아, 르노, 아무튼 그렇게 5개 대형만 있어서 그런 데랑 협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개별 기업의 수요도 받고 개별 기업의 수요를 미리 파악한 협회의 수요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공통적으로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런 걸 더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그래도 잘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교육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명명을 한 건데요. 네. 1단계를 디지털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2단계는 기반 기술, 그리고 3단계는 응용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1단계 직업 기초는 그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 이 정도는 들어야 이 정도는 알고 졸업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일단 하단을 깔았어요. 이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표현이 그 모든 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능력을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기초를 이렇게 깔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초를 다시 묶어서 그게 어떻게 이제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들로 기반 기술이라는 2단계를 깔았고, 이 직업 기초 기반 기술을 묶어서 현장에 특화된 기술들이 필요한 것들을 3단계로 엮었습니다. 이게 쉽게는 이해 잘 안 되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단계는 엑셀을 가리키는 거고요. 엑셀의 기초 엑셀을 가리키는 거고, 2단계는 엑셀의 이제 기반 기술은 엑셀을 활용한 어떤 실무적인 무슨 설계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게 2단계가 되는 거고, 그거를 반도체면 반도체에 적용하고 IoT면 IoT에 적용하는 그 분야만의 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게 3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모든 대학생이 평균적으로 알아야 될 거, 2단계는 디지털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좀 알아야 될 상황들, 그리고 3단계는 그 분야의 특정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을 3단계로, 그러니까 수준별로 이렇게 좀 일반적인 것부터 특화된 것으로 좀 피라미드식으로 좁혀나가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했습니다. 저번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모든 청년들이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1단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 거예요? 만약에 그 가장 기초적인 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음, 계시는지. 가장 기초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요즘에 학생들 뭐 파이썬 이런 것들 많이 배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프로그래밍, 자바라든지 C라든지 파이썬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그래밍,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 엑셀로 치면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정도, 음, 프로그램 맛배기 정도 하는 거, 그다음에 네트워크라 그래서 우리 이제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뭐 5G든 4G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운영 체계, 과거에도 많이 배웠는데 윈도우는 어떻게 되어 있고 리눅스는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스마트폰으로 치면 그 아이폰은 어떻게 작동되고 갤럭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정도를 보는 거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조라는 걸 봐야 돼요. 데이터가 어떻게 축적되고 어떤 구조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보 보안, 그다음에 디바이스 이해라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치면
갤럭시와 애플의 차이 이런 것들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 통계, 그리고 린 스타트업이라 그래서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업가 정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맛배기로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직자한테도 그런 게 필요한데 중소기업에 있는 재직자들한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그 디지털하고 왠지 무관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이게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는 걸 운영하기 위해서 음. 고용부에서 그 윗단으로 K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이 지역에 있는 각 지역마다 하나씩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재직자 교육이든 말씀하신 구직자든 재직자든 아니면 이직을 원하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한테 쭉 디지털 교육을 시켜주는 거고 제가 그 플랫폼이라는 그 사업의 사업단을 맡고 있으면서 그중에 구직자, 그러니까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게 K 디지털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있는 재직자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또 음.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또 못다한 얘기나 뭐 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게 있다라면은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일단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우리가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면 너무 색다른 교육인 것 같고 뭔가 좀 되게 혹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음. 기존부터 우리가 배우던 것에 그냥 한 단계를 더 집어넣은 것이다. 음.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계 설계를 하던 학생이 갑자기 디지털 교육이라고 해서 전혀 새롭게 전공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손으로 그리던 거를 이제 프로그램 써서 쓰면 그게 디지털인 거고요. 그리고 2D로 그리던 것을 3D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디지털인 건데요. 너무 이게 막 완전히 바뀌는 걸로 생각을 하고 좀 겁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렇진 않고 그냥 본인이 하던 것에 조금만 더해지면 되는 거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체에서 이게 디지털 관련된 인력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취업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취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디지털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으세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취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이미 취업해서 경력 10년 쌓은 그분들이랑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날로그로 시작하셨던 분이고 2D로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 배우는 청년들은 바로 디지털이 되고 바로 3D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디지털 교육이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 들어가면 산업에 들어가면 산업계에 들어가면 너네들은 기존에 있던 사람과 동일선상에서 동일하게 경쟁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뭐 인문사회가 됐든 예체능이 됐든 가능하면 좀 디지털 관련된 교육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야나 어떤 회사에 취업하건 그런 것과 직업하고 무관하게 디지털 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난이도나 아니면 깊이의 차이는 있겠죠. 만약에 내가 그걸 활용해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연구하고 뭐 R&D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들어야 될 테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기존 직업보다 조금 더 나아간 직업이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디지털 기초 능력 정도, 디지털 리터러시 정도를 들으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 정도만 들으면 되는 거라 이제 그거는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라든지 본인의 분야를 생각을 해서 이제 깊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정을 해봐야겠죠. 혹시 교육을 그러니까 일기를 하셨잖아요. 학생들한테 좀 어떤 문제점 같은 게 발견되기도 했나요? 학생들한테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많이 반성을 하는 게 이 과정을 시작할 때 제가 아까 듣고 나서 현장 사람을 만나봤더니 왜 들었는구나, 왜 내가 이걸 들었구나라는 걸 이해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학생들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학생들이 좀 헤매지 않고 들었을 것 같다. 이런 좀 후회 겸 이기 때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과정을 짰고 너희들이 왜 이걸 다 들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써먹어지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리뷰를 해주고 브리핑을 했으면 학생들이 들을 때도 아 이거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구나 했을 텐데 그거를 제대로 못한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미안하기도 합니다. 산업 현장에 인턴처럼 가서 몇 번 이렇게 실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현장에 가서 뭐 하면은 좋죠. 하면 좋은데 일단은 학생들이 지금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도 지금 문제가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디지털화로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본인들이 버거운 상태에서 새로 학생들이 들어와서 야, 디지털은 이거야라고 가르치기에는 그들도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스타트업의 CEO들을 같이 산업교수로 참여시켰던 게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이기도 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을 같이 붙여놓으니까 서로서로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원래는 꿈꿨을 때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 가능하면 2주든 3주든 프로젝트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해당 기업에도 좀 며칠 동안 나가보길 바랬어요. 가서 같이 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봤으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그것까지는 좀 못했습니다. 이거하고는 별개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정말로 취업하고 연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꽤 많은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제가 그래서 요즘에 제일 고민하는 게 저는 전공이 직업교육이거든요. 아, 일반 교육이 아니라 직업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음, 그 이유를 제가 이제 학교로 와서 교수님들을 보면서 느낀 게 교수님들이 들으시면 되게 화를 내실 텐데 뭐냐면 우리 현장 중심 교육이라 그래서 맨날 이제 현장의 문제를 갖다가 교육을 시킨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했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교수님들이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가르치시는 거는 가지고 와서 교수님이 이미 답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를 해결하는 것이 현장의 요구였다 그러면 수업을 하기 전에 교수님이 미리 다 풀어보세요. 쭉 풀어본 다음에 아, 이 단계에선 이걸 가르쳐야겠구나. 저 단계에서 저걸 가르쳐야겠구나. 그리고 답은 이렇게 풀어나가는구나. 라고 답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학생들은 나는 이렇게 풀어보고 싶은데 그런데 교수님은 야, 내가 했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학생들은 B교과를 듣고 C교과를 들어서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싶은데 교수님은 야, BC가 아니라 D를 들어야지만 넌 이걸 풀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현장 중심의 교육이지 현장의 문제를 교수님이 학문적으로 해석한 교육을 학생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일단 가장 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또 자존심이 있으시니까 현장의 분들이 바로 와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낑낑거리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너무 싫으신 거예요. 내가 교수인데 답을 줘야지. 교육기관은 답을 줘야 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계속 그 생각이 듭니다.